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일몰법 가운데 한전법 등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 이견이 큰 안전운임제와 추가 연장 근로제 법안은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됐습니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날치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가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로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 성적표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북한 무인기 침공에 대한 안보 공방과 신년 특별 사면을 놓고 엇갈린 여야 반응, 그리고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회의 중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일몰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한전법 등은 통과했지만 주요 일몰 법안인 안전운임제와 추가 연장 근로제 연장은 여야 이견이 커서 처리가 불발됐는데요. 본회의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도 상정이 됐는데 부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국회 본관 중앙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야가 당초 일몰법을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를 모두 지키지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일몰 법안은 총 5개,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안전운임제, 추가 연장 근로제, 한전과 가스공사의 채권 발행 한도 상향 법안입니다. 하지만 오늘 처리된 건 한국전력공사법과 가스공사법 개정안 2개뿐입니다. 앞서 한전법은 지난 8일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부결됐는데 한전의 적자 문제 해소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채권 발행 한도 상향이 불가피하다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부결 일주일 만에 다시 입법 절차를 밟았습니다. 개정안은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늘리고 경영 위기 상황일 때는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7년 말까지만 적용됩니다. 화물연대 총파업까지 불러왔던 안전운임제는 국민의힘에서 제도 개선에 무게를 실으며 안전운임제 연장에 반대했고 추가 연장 근로제의 경우 과로사가 우려된다고 민주당에서 반대해 오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5년 연장을, 민주당은 아예 일몰제를 폐지하자고 맞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 즉 윤허 없이는 여야 협상의 가능성마저 찾지 못하는 왕조시대라며 일몰법 일괄 타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가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각 일몰법에 대한 양당 의견의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협상을 이어나가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로 일몰법이 폐지된다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한데요. 올해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가 막판 물밑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에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4선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부결로 결론이 났습니다. 구속수사를 추진하려던 검찰 계획의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건 모두 4건인데 부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출석 의원 과반으로 결론이 나는데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은 별도 당론 없이 자율투표에 맡겼는데 총 271표 중 부결이 161표가 나오면서 과반을 넘겼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노웅래 의원이 본회의 발언으로 공방을 펼쳤는데요. 한 장관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고 청탁을 적극 이행한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 자필 메모 등 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신상 발언에 나선 노 의원은 검찰의 사실 조작 왜곡과 불법 피의사실 공표 등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고 절대 부정한 돈은 받지 않았다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네, 이 밖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민생 법안들 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여야 합의 내용에는 빠졌지만 또 다른 일몰법인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를 5년 연장하는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보면 2027년까지 폐기물의 최종 처분율 목표는 3%지만 재작년 실적은 10.3%로 한참 못 미치면서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 도약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 비과세 금액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를 면제하는 농어촌 특별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으로 내년 6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로부터 행정상, 재정상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개정 설치 등 특례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청안이 의결됐습니다. 앞으로 30일 이후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느냐 마느냐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속도전에 들어간 건데 역시 단독 처리를 시사해온 노조법 제2, 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제기돼서 신중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의사일정 제1항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10월 민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해 법사위 상정을 기다리던 상황.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상정이 미뤄지면서 민주당이 국회법에 의거해 농해수위 의결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을 요구한 겁니다. 앞으로 30일간의 여야 협의 절차를 지켜본 뒤 진전이 없으면 국회는 본회의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 여부 표결에 들어갑니다. 본회의 부의 요구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문을 발표하고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날치기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결국 향후 쌀 과잉 생산 구조를 고착화시켜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쌀 민간 시장 기능을 저해하며 미래 농업에 대한 투자 재원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타작물과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야기할 것은 그러나 민주당은 최소한의 국가 예산을 통해 제2의 쌀값 폭락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업 소득 안정을 위해 쌀 시장 격리 의무화법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시는 제2의 쌀값 폭락 사태가 와가지고 또 국가 재정 1조 원을 우리가 고갈시키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들도 이 법의 취지를 좀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민주당이 정기국회 7대 입법 과제로 꼽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속도전에 들어간 반면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정의당이 연일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그간 단독 처리 방침을 밝혀온 민주당이 당내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로 법안을 더 논의하자는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고 국민의힘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안에 대해 국방부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성적표가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북한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한 것은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서울 상공까지 침범했는데 우리 군이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하면서 국민 불안이 고조된 상황.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방부 등으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는데 여야는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 대북 정책의 결과라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9.19 군사 합의로 북 무인기 공격에 취약한 상황이 됐고 2017년 북한이 처음으로 무인기 도발을 한 이후 마련된 대책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대남 도발 역량을 자유롭게 전방위로 강화했는데 우리는 손발을 꽁꽁 묶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드러나올 수 있도록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준 게 바로 9.19 군사 합의다. 반면 야당은 군 당국이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한 것은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북 도발에 국민이 불안에 떨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NSC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무인기가 무방비 상태로 대한민국의 영토에 6시간 이상을 마구잡이로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제대로 사과하거나 사퇴하겠다거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는 이 정부를 믿고 우리 국민들이 밤에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거듭 송구하다고 밝혔고 향후 소형 무인기에 대한 대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한 작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장관은 북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상공을 지났냐는 질문엔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이번 사건이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북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해 향후 여야가 협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의 고향 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제도 도입을 앞두고 지자체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더 나아가서 제도 정착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남수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고향 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새 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고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지역사업 등을 시작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국회에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는데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게 되어서 기부 활성화 방안으로 크라우드 펀딩 도입도 제안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지역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해나가는 방식도 있을 겁니다. 이 엄청난 재원이 지역의 우리 농촌의 그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길도 함께. 크라우드 펀딩제는 기존 펀딩 플랫폼과 유사합니다. 지자체가 기부 플랫폼에 지역의 특정 문제와 모금 목적, 목표액을 작성하면 기부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모금하는 방식입니다. 조경희 국회 도서관 법률 자료조사관은 플랫폼 내에서 목표 달성도를 기부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기부를 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의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부자에게 어떤 답례품을 증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도 제시됐습니다. 답례품을 지역화폐나 공산품 위주로 제공하면 단순 일회성 소비로 그치거나 재정 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도시 지역에 기부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관광 같은 지역 체험 상품권 등을 제공해 지역 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답례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웅수 선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연령을 고려해 젊은 사람도 임명했고 잡음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하려고 애썼다며 자신을 포함해 10명 안팎으로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일 비대위에서 의결을 마치고 임명장 수여까지 마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광주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5.18 북한군 개입 가능성을 운운했던 사람이 위원장이 된 것은 광주를 모욕하는 행위라며 해임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취임한 김 위원장은 과거 계엄군의 헬기 기관총 사격은 허위이고 북한군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드러나 역사 왜곡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내년 1월 2일로 예정됐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가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됐습니다. 국조특위는 어제 전체 회의에서 다음 달 2일과 4일, 6일로 예정된 청문회 일정을 1차 청문회는 4일, 2차 청문회는 6일로 하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여당은 닥터카 탑승 논란의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면서 여야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소식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첫 기관 보고가 있었죠? 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젯밤 이제 늦은 시간까지 한 11시 30분이 넘은 시간까지 이제 기관 보고가 이어졌었는데요. 어제 회의에서 여야는 우선 경찰과 소방의 부실 대응에 대해 이제 한 목소리로 질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제는 이제 소방청 환자 이송 현황도 공개가 됐는데 사망자 39명, 심정지 77명, 부상자가 80명, 미확인이 2명 등 총 198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심정지 77명 중에 오후 11시 35분에 최초로 병원에 도착한 단 한 명만 소생했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여야가는 이제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그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이 책임에 대한 문제인데요. 야당의 어제 질의의 핵심을 보면 누가 재난 컨트롤 타워의 책임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거든요. 네. 이 질의에 대해서 한호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의 답변을 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기본법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 총괄 조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정부 내에서도 시각차가 약간 존재하는 것을 좀 읽을 수가 있었고요. 민주당은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근거로 들면서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책임론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은 이번 참사와 이제 대통령실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선을 긋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기관 보고에서도 보면 대통령실을 적극 방어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난 수습과 또 발생 예방 컨트롤 타워는 모든 기관의 장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기관 보고에서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강조했던 내용도 같이 좀 살펴볼까요? 네, 국민의힘은 닥터카 논란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집중 부각하는 데 주력을 했는데요. 네. 사실상 신현영 의원의 청문회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 의원에 대한 질의에 많은 시간을 사용을 했습니다. 참사 당시 신 의원이 긴급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해서 해당 차량이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 이런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도 했고 또 재난의료지원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신 의원이 이수하지 않은 점을 이제 들면서 자격 없는 사람이 가서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기관 보고에서는 또 논란도 있었다고요. 네, 어제 오후 한 4시 40분쯤 이제 오후 회의가 재개될 때였는데 한 차례 이제 파행을 겪었습니다. 네. 파행된 이유는요. 일부 유가족들이 방청을 요청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중재로 이제 방청이 허용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신 의원 관련 질의가 반복되는 것을 일부 유가족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이제 퇴장이 됐고 이 때문에 이제 기관 보고가 한때 파행을 빚은 건데요. 저녁 7시 30분쯤에 다시 이제 속개가 됐고 기관 보고는 이제 늦은 시간까지 계속 이어지기는 했습니다. 네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앞으로 그 일정도 좀 살펴볼까요? 네, 기관 보고가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 진행이 될 건데 대검찰청과 서울시 또 소방청 또 경찰청 등에 대한 기관 보고가 이제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 주에 사실상 이번 국정조사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문회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조금 전 그 앞선 보도에서 이제 나왔듯이 그
이 일은 좀 무산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2일과 4일, 6일 세 차례 하기로 이제 확정이 돼 있었는데 네.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 난항을 겪으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요. 그래서 2일 청문회는 일단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4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청문회 증인도 일부가 이제 합의가 됐는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또 이제 채택이 됐고 윤희근 네. 경찰청장 등 이제 73명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2일 청문회가 이제 무산된 걸 보면 증인 채택 문제였거든요.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이 제기된 이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증인 채택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요구하면서 이제 맞서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4일과 6일 청문회는 일단 신의원과 한 총리를 제외한 증인을 채택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위활동 기간을 보면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2일과 4일, 6일 급하게 이제 세 차례 하기로 했었는데 네. 당초 이제 계획했던 세 차례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지금까지 입장을 보면 더 이상 이제 국조특위 기간 연장은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특위 활동 연장 여부를 두고 또 한 번 이제 공방이 있지 않을까, 진통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연장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7일까지면 한 열흘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12월 28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치톡, 받고 싶지 않은 선물입니다.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결론적으로 선물을 보낸 쪽이나 받은 쪽이나 또 지켜보는 쪽이나 모두 다 난감하고 딱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자정께 복권 없는 혁명제로 특별 사면이 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년형이 확정된 후 521일 만에 출소했습니다. 가석방을 거부한 바 있던 김 전 지사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면서 출소 심경을 밝혔는데요. 참 뻔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 조작, 굉장히 위중한 혐의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진실로 반성을 해야 돼. 출소하면서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어야죠. 무슨 나오면서 뭐 선물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치, 여기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없다. 억지 선물이라면서 유감을 표명한 김경수 전 지사를 향해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이라는 위중한 범죄 혐의자가 반성 없이 영웅 행세를 하고 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복권 없는 사면, 남은 5달의 형이 면제가 되긴 했지만 피선거권 제한으로 향후 5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죠. 이에 김경수 전 지사 본인은 물론 당내 친노 친문 인사들도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경수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서 노무현 가문에 대한 이제 모욕이죠. 사면권 남용이죠. 문고리 3인방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피선거권 제한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복권을 해주면서 뻔히 정치를 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만 해주는 어떻게 이해되죠? 김 전 지사 출소 후 오늘 첫 행선지는 바로 봉하마을이었습니다. 출소하자마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친노 적자의 상징성과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봉하마을 방문의 그 정치적 의미에 맞게 방명록의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 통합을 강조한 점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조만간 문 전 대통령을 찾아 인사하겠다면서 친문계 구심점이란 정치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에도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영향력은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당내 친문 인사들은 이렇듯 긍정적으로 내다봤지만 당내 계파 간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향후 김 전 지사의 정치적 행보가 더 궁금해지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
겁먹으면 졸장부입니다. 모래시계 검사로도 유명한 검사 출신의 홍준표 대구시장. 최근 민주당의 검사 명단 공개 논란에 대해서 대한민국 검사 중에 겁먹을 졸장부는 없을 것이라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해서 조리돌림 선동이라면서 이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죠. 이에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이 웃기고 계시네 라면서 콧방귀를 끼듯이 저격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검사 숫자로는 한 6, 70명, 소속된 수사관까지 하면 한 2, 300명. 저를 한번 잡아보겠다고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굴복하지 말고 싸웁시다. 싸워서 반드시 이깁시다, 여러분. 오늘로 예정이 돼 있던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일에 호남핵을 택했던 이재명 대표. 1박 2일간의 일정 내내 작심이라도 한 듯 검찰을 향한 강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이 같은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당내 비명계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당당히 임해야죠. 그리고 어떤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저런 식으로 몰고 갈 것이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에게 알릴 건 알리고 또 혹시 그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과도 할 필요가 있다.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지점까지 됐을 때 이제 끌어오르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면은 아마도 전혀 다른 국면이 민주당 내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예를 봐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마저도 탈당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임계점이 만약에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요구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당당히 수사받으라는 요구부터 탈당 요구 가능성까지 내비친 비명계. 이재명 대표의 오는 1월 검찰 출석을 기점으로 당내 기류 역시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 리스크 논란의 정점에 다다른 이재명 대표 행보 신중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의도 정치외전 시간입니다. 여야의 전직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여의도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북한 무인기 그 상황 첫 번째 이야기를 이제 펼쳐볼 텐데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 격추에 이제 실패를 하면서 이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권과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성적표다. 또 2017년부터 드론 대응 훈련이 이제 전무했다. 이렇게 사실상 전 정부의 책임론을 이제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여권과 대통령의 반응 먼저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전 정부 얘기를 하는 것은 일단 마저 보이질 않고요. 네. 그리고 이 저고도 레이더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중고도나 고고도 레이더보다도 저고도 레이더에서 특히 가을, 겨울에 철새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밖으로 알려지진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횟수의 이 오작동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분명히 복수에 그러니까 5대 정도의 드론이 와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집고 다녔기 때문에 사실 군이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뭐 명백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쏘아서 격추해서 이걸 맞춘다라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속도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드론 부대가 꽤 있어요.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꽤 있는데 이게 서로 지금 뭐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가 엉클어져 있고요. 그리고 경찰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행기가 떠가지고 맞출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어떻게 제어하고 격추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새로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군이나 경찰이나 이게 군관민 그래가지고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이건 지금 굉장히 취약한 안보상의 문제점입니다. 이걸 급박하게 일어나는 상황, 위기 상황, 돌발 상황이고 응급 상황이면은 네. 정부가 빨리 바꿔줘야죠. 근데 지금 대통령실부터 이 실무 군관민이 다 대응을 못한 겁니다. 이걸 반성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게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해야지. 이거 뭐 전 정부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지금 한가하게 대응할 땐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대응은 제일 해서는 안 되는 대응을 하는 거고요. 특히 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응급 상황, 위기 상황, 돌발 상황을 잘 판단을 못해요. 판단 능력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네. 이 안보가 제대로 지켜지려면 사실 3가지 정도 요소가 필요합니다. 제 경험상 그렇다는 네. 겁니다. 장비가 좋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장비를 가지고 실전처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과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의지가 중요해요. 근데 이번 경우 보면은 장비와 훈련과 의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장비는 사실 여러 가지 그 드론이라든지 무인 비행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뭐 여기저기서 많이 구입을 해왔습니다, 사실. 네. 뭐 이스라엘에서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무인기를 그 포격할 수 있는 그 자주포를 또 들여왔어요. 지금 배치도 돼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자주 대공포죠. 비호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훈련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근데 훈련을 했으되 이 소총수가 그 정해져 있는 목표물 가지고 소총 연습을 하듯이 실전 상황처럼 연습을 하지는 않은 거예요. 항상 2m 정도의 이제 무인기를 대상으로 네. 사격 훈련을 했지만은 이제 대공포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결과가 시원치 않습니다. 600발 쏘면은 한두 발 맞추고 그랬어요. 훈련이 그럼 전무했다는 거는 이제 사실과는 좀 다른 건가요? 그렇죠. 했습니다. 네, 매년 해왔는데 네. 실전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인도 같은 데서 언제 어떻게 날아올지 모를 상황에서 그때 갑작스럽게 비상이 걸리고 그런 네. 무기를 탐지를 해가지고 쏠 수 있는 정도까지의 그러니까 실전과 같은 그런 그 상황 훈련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의지입니다. 사실 저도 정말 문재인 정부 시절 이야기하기 싫은데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때 거의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 말이죠. 그것은 뭐 대통령서부터 청와대에서부터 저는 그 상부에서부터 그런 의지가 솔직히 없었다. 오히려 침투해오는 적에 대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뭐 탐지를 하고 공격적으로 나오면 그것을 탓하는 그런 정권이었단 말이죠.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평화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면서 제대로 된 훈련이 없었다. 한미연합훈련도 없었다. 도상훈련도 아주 제대로 한 그런 훈련이 아니었다. 그래서 결국은 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장비 훈련 의지가 다 없었고 특히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포격을 해서 그러니까 포탄이나 총탄으로 맞추는 연습밖에 안 한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또 민가에 피해를 안 주려면은 이 그 전파 교란 그 제머라고 하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소프트 킬이라고 하는데 총탄으로 쏘는 건 하드 킬이라고 하고 그런 소프트 킬과 관련된 연구 개발이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더딘 거예요. 있긴 있습니다. 지금도 제머라고 하는 그런 그 장비가 있는데 그것은 고도 1km 이하에서 비행하는 무인기에 대해서는 유효한데 이번에 날라온 거 다 2km, 3km 됐거든요. 고도가. 그래서 못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근데 국회에서는 드론과 관련된 예산을 260억이나 그냥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또 그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그 NSC를 이제 소집하지 않은 요 부분인데요. 이런 그 대통령실의 대응을 두고서 민주당은 안보 공백이다 이렇게 이제 질타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은 대통령이 이제 그 엄중하게 상황 관리를 했고 전쟁 중에 막사에서 토론하는 것과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또 비유를 했습니다. 야당의 안보 무능, 그 공격 그리고 대통령실의 이런 그 대응 입장은 또 그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8월 호우 때도 그랬고요, 이태원 때도 그랬고요, 이번도 비슷한데 갑자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예고 없는 뭐 참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안보 공백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요 갑자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다 걷어치우고 그 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예정된 그 일정을 그냥 그대로 소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 바보 중에 바보가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십시오. 이번에도 8월 호우 때와 비슷한 거예요. 이태원 때도 이제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입양한 안내견, 은퇴 안내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정이 아마 잡혀 있었던 모양인데 그걸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예정된 대로 또 송년회를 했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다 일정을 걷어내고 여기로 집중을 하고 관련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무엇이 문제였냐,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한순간에 판단해서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도 이 정도의 큰 사안이면은 노크 귀순보다 더 심한 사안이거든요. 이런 안보 공백이 없습니다. 이러면 바로 모든 일정을 걷어치고 바로 NSC가 필요하면 NSC하고 아니면 긴급하게 국방 관련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빨리 결단을 내려서 결정을 해주고 대응을 해야죠. 그걸 안 하고 나서 이제 뭐 하니까 NSC는 토론이다 그러는데 NSC가 토론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요.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이러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긴급한 것은 긴급한 대로 그리고 느리게 갈 건 느리게 가는 대로 대응을 잘하고 판단을 잘해주는 거라는 판단력이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신뢰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실질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실제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보 면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제가 이제 국방위원장 할 때 많이 좀 보고 또 겪었는데 안보 관련된 그 회의를 긴급하게 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예, 합참 또 국방부 장관 네.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또 국가안보실장 이 사람들이 제 시간에 모여서 아니면 모이지 않더라도 유선으로라도 그 발생한 현안에 대해서 긴급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뭐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다 모이는 NSC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거 하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루 이틀 이후에 보다 체계적인 훈련이나 대응 체계를 바꾸는 좀 큰 문제를 다루는 데는 NSC가 좀 필요합니다만은 이런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즉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안보실장하고 합참의장이 의사소통을 했느냐. 이번에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안보관계 장관회의가 아니라 안보관계 그 상황 점검 회의를 했어요. 저는 일단 그것으로 회의는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은 무조건 이 마당에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관계장관 다 모이는 NSC를 거대하게 열어야 대통령, 국정을 책임진 또 안보를 책임진 최고 책임자로서 군 통수권자로서 할 일을 다 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은 전혀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홍수 피해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의 문제, 그다음 비상훈련 제대로 안 한 거 이것은 우리 군이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특별사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죠. 김경수 전 지사. 이번 사면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행보를 보면요. 출소 후에 첫 일정으로 봉하마을을 찾았는데 이를 두고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한 게 아니야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김경수 전 지사는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정치 행보는 계속 해왔어요. 예, 말로는 그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다 하지만은 글쎄요 속으로는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 문제를 그 사면과 복권이라고 하는 문제를 김경수 전 지사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아마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양심수 코스프레를 하면서 말이죠. 사실은 제가 그 시절에 그 드루킹 댓글 진상 조사 단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취재를 많이 했죠. 그래서 국정조사까지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김경수 전 지사 감옥에 가는데 제가 일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런 면에서는 아무튼 그 얽히고 설킨 그런 그 사연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때 혐의는 대법원 판결 혐의는 그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범죄예요.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범죄죠. 그런데 이번에 복권을 시켜주지 않고 사면만 시켜준다고 해서 뭐 반갑지 않은 선물이다 하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까지 시켜줬다면은 김경수 전 지사의 반응이 어땠을까 싶어요. 고맙다 그랬을까요? 그건 또 아니겠죠. 왜냐하면 본인은 역시 어떤 조치를 하든 간에 양심수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지금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마 정치를 할 것으로 또 보이는데 제가 볼 때 글쎄요. 그 친문 쪽을 중심으로 하는 친문의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을까? 그거는 저는 조금은 퀘스천입니다. 하지만 김경수 전 지사를 활용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은 굉장히 많아질 거다 생각합니다.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지금 또 이재명 현 당대표의 지도력이 흔들리고 이러는 상황에서는 친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경수 전 지사 활용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가 그렇게 뭐 지도력이 있거나 어떤 뭐 강하게 세를 결집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본 김경수 전 지사는 조금 약해 보여요. 네, 가까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많이 봤죠. 근데 이제 김 전 지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1번 참모고 최측근이고 복심이죠. 진짜 복심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컨 원치 않건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고 또 상대 쪽의 얘기를 문 대통령에게 직보를 할 수 있고 하는 하트라인 역할은 뭐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친문계나 친노계의 리더로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그건 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이 수사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지금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이 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수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도 달라질 것이다라는 건 너무나 분명하고요. 네. 아마 그건 양쪽에서 다 원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바쁠 것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사면은 됐지만 복권이 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글쎄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고 지금 뭐 양심수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뭐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판결이 났다 그러면 할 얘기는 없죠. 그러나 수사의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김 전 지사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이 분명히 있고 거기서 알리바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전부 증거로 채택이 되질 않았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나는 좀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뭐 양심수 코스프레다 뭐다 하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재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판결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논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앞으로의 그 정치 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그 말씀이었는데, 그 민주당 당원 당규상 현재 그 피선거권 제한이 돼 있고, 하지만 당내 정치는 제한될 거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 상황에서 그 민주당의 당원 당규상 당대표 같은 그런 전대 출마는 불가능할 거다. 뭐 그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좀 명백하게 당원 당규에 있는 것은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죠. 이 경우에 이건 안 된다라고 보는 의견이 많이 있고요. 그게 다수설이고요. 소수설은 이 경우에는 너무나 좀 억울한 대목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해석을 한번 당내 기구를 통해서 받아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소수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거쳐보자라는 의견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서는 이 당내 유권 해석을 한번 받아보자 하는 쪽이
더 다수설로 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여지도 앞으로 또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와 함께 특별 사면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퇴원 시점에 대국민 메시지를 낼지 이게 관심사입니다. 앞으로 그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 이 전 대통령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는 다르게 무슨 때만 되면 무슨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그런 정치 활동은 안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제가 알기에는. 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사면 복권되면서 나오시면서는 뭐 간단한 정도의 대국민 발표는 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저는 굉장히 그 원칙적인 선에서의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무슨 정치의 어떤 구심점이 될 분은 아니죠. 이미 이제 연세도 좀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많은 그 소위 이제 친이계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무슨 달라질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많은 이제 친이계, 뭐 저를 포함해서 과거에 정치했던 분들도 그렇고 좀 마음의 빚은 조금 이제 덜어낼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뭐 정치 세력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으로서는 별로 예측하기 어렵다. 별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정치 일선에 나설 일은 없을 것이다. 네. 그럼요. 대통령은 물론이고 네. 모르죠. 그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들 결정할 문제지만은 무슨 뭐 친이 세력이 다시 한번 세력화한다라는 거는 저는 지금은 그건 시대에 맞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글쎄, 뭐 조용히 아마 집으로 돌아가는 아마 짤막한 메시지 정도 나오고 조용히 돌아가서 그 일을 계속 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짧게 들어봤는데. 짤막하시네요. 두 분 뭐 말씀이 너무 같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편 그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예정돼 있던 검찰 소환 조사 대신에 어제 호남을 찾아서 이틀 내내 검찰 수사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가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검찰 하나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없는 죄도 만들어서 탈탈 털어보다가 이재명이 죽으면 끝입니까? 네. 신 의원님이 또 이제 호남 출신이시라 아마 요 이제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더 좀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일각에서는 이제 그 호남 민심을 본인의 이제 사법 리스크에 이제 방패막이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호남 민심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호소에 어느 정도 이제 반응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궁금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런 호남을 찾아서 하는 이런 호소 전략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소환 일자에 호남을 간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물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호남에 가서 또 오늘 지금 금방 비디오로 본 그런 일정을 한 것도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소환에 계속 불응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으로 봐서서 현명한 결정은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국회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노웅래 의원처럼 구속영장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있을 수 있고 소환을 3회 정도 불응하면은 또 체포 동의안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안 나간 게 아마 1회로 검찰은 헤아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2회, 3회 이렇게 가면은 구속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소환을 가지고 체포 동의안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국회의원이고 또 아무리 야당 대표라고 하지만 소환에 불응하면서 체포 동의안으로 오고 그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한다는 것이 민주당이나 야당 의원으로서 부담이 됩니다. 근데 그 변호사와 상의해서 지금 출석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석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28일은 안 되겠다는 거죠. 그건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그 28일은 못 간다라는 거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날짜를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소환에 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소환 불응 3회로 해가지고 체포 동의안이 들어오는 것은 이건 좀 모양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당당히 검찰 탄압, 정치 탄압에 대해서 싸우겠다고 얘기한 게 이재명 대표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 따라서
이제는 검찰 소환을 응하고 그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점점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재명 대표는 저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같이 싸웁시다 그러는데 뭘 위해서 싸운다는 건지, 뭘 위해서 싸운다는 거죠? 사실 지금 검찰의 그 수사 그 내용은 그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그 범법행위 아닙니까? 다분히 개인적인 범법행위인데 그거에 대해서 검찰 수사 또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싸웁시다 하는데 명분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도 무슨 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지금 뭐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개인적인 형사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싸워봅시다 한들 그 명분이 있겠나. 제가 보더라도 각 지역을 돌면서 지금 하고 있지만 그렇게 반응이 뜨겁게는 저는 그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감할 수가 없는 거죠. 공감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해서 같이 나가서 싸우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그냥 본인이 역시 그냥 본인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정치 행위일 뿐 국민들은 공감하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결국 앞으로 이제 검찰 소환 뭐 응해야 되겠죠. 그걸 응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 하면은 민주당은 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그 야당의 길을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 사법 리스크 의혹들과도 연계가 되면서 역풍이 불거지는 거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역풍 불 겁니다. 네. 예, 누가 보더라도 이번에 이제 그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결국은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또 국회로 오게 되면은 그것을 부결시키기 위한 전초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훈련 삼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민주당은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해가지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은 밖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상식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은 굉장히 범법한 사람을 범법 혐의자를 옹호하는 특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 정당이구나라는 이미지를 이번에 또 확실하게 심어준 것 같아요. 네. 좀 세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 역풍이라는 게 뭐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역풍이라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뭐 역풍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이 체포동의안은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에요. 체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체포를 해서 구속영장을 실질심사를 받아서 이제 구속 여부는 또 모르죠.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하는 것이 맞으냐라는 거에 대한 국회 차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에서 지금 노 의원이 계속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노 의원이 소환에 불응한 것도 아니고 검찰이 오라고 그래서 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죄가 한 혐의점이 뭐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이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이건 내가 설명할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오늘 한 거예요. 네. 근데 오늘 한동훈 장관이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게 별로 그렇게 어필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그래 불구속 상황에서 그럼 수사와 재판을 받아라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재명 사건이냐 아니냐, 노재명 체포동의안이냐 아니냐라는 걸로 확대 해석할 수는 있지만 의원들이 염두에 두지는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노재명 동의안이냐 아니냐라는 것보다는 그냥 노 의원을 본 거예요. 그래서 노웅래 의원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봐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유무죄하고는 아무 관련 없고 이제 지금부터 싸움은 시작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북한 무인기를 두고 펼쳐진 안보 공방, 특별사면 그리고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 이야기까지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곧 신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마무리 잘하시고요. 신년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부터 또다시 한파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크게는 6도 정도 더 낮아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이상 안팎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미 한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